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2학기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도 독서니까 아마 독서다 보니까 오히려 문학보다는 좀 더 부담은 덜 할 것 같아.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내용 파악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고, 기본적으로 내용 분석한 거 좀 약간 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내용 정리를 보게 되면,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글의 갈래는 당연히 설명문입니다. 그죠? 자, 성격은 바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 예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주제는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주제입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을, 그렇죠? 자, 인과관계를 통해 분석적으로 제시를 해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시각자료, 바로 그래프나 사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각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용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쵸? 자, 바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그렇죠?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현상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독자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 자, 이 문장이 바로 요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그렇죠? 문단의 중심 문장. 각각의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중심 문장인지도 이 단원에서는 잘 알아줘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 미세먼지의 실체라고 하는 글이 실려있는 소단원의 제목이 바로 사실적 읽기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글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세먼지의 정의를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마한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 이거를 뭐라고 한다? 미세먼지라고 그쵸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미세먼지의 개념, 즉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이 미세먼지가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겠죠. 혹은 뭐 중심 소재 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일컫는 미세먼지.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쌤이 이제 이런 우리가 독서 같은 거 판단할 때 글의 형식적인 면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바로 뭡니까? 질문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 의문문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즉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일종의 문답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고 뒤에서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뭘 조사해봤다? 바로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그렇지, 보도된 횟수 요거를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가 그렇죠? 미세먼지에 관한 대중의 관심도를 그렇죠?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객관적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솔직히 말하면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요. 우리는 특히나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코로나 때 모습만 생각을 해봐도 TV만 틀면 전부 다 코로나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뉴스도 수시시로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뉴스 횟수를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의 뉴스가 다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였어, 그렇지?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뉴스에 보도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대중의 관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뉴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그러한 뭡니까?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나 많은 그 빈도로 뉴스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나? 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대중의 관심도가 언제부터 미세먼지에게 집중이 되었나라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2000년대 초반에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적었다. 그렇지,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자, 바로 이 2014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많이 없었는데 2014년이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미세먼지에 대한 그 관련된 기사들이 폭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14년에는 4만 건 이상, 거의 아까 2000년대 초반에서 거의 2배로 늘었죠. 그렇죠? 그다음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글쓴이가 바로 뭐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을 직접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바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됩니다. 알겠죠? 바로 질문이 중심 문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바로 다음 문장. 그렇죠? 바로 뭐다? 미세먼지 PM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고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바로 뭐다? 미세먼지 농도와 대중의 관심도는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미세먼지 농도와 대중의 관심도는 연관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어때?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방금 얘기했던 요 중심 문단의 내용을 어떻게 그래프라고 하는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바로 뭐다? 바로 시각 자료. 그 중에서도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독자가 한눈에 그 농도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히 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소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또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있습니다까지가 중심 문장이었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뭐다?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요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미세먼지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식은 바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PM10은,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PM10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PM10은 어떻다? 입자 지름이 바로 약 10나노미터 이하인 먼지를 우리는 PM10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PM10 미세먼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나노미터이니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보다 굵기보다 훨씬 더 작은 먼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나노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그렇죠? 자, 여기서 PM2.5는 바로 뭐다? 입자 크기가 2.5 나노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PM2.5의 개념이 되는 거죠. 2.5 미세먼지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얘는 다른 말로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짜 아는 것 같죠? 자, 이런 초미세먼지로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어떻다?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초미세먼지. 바로 PM2.5. 그렇죠? 인의 먼지의 부정적 영향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미세먼지를 분류를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바로 뭐야? PM10과 PM2.5를 비교 대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초미세먼지가 감소는 하는데 아까 앞에서 제시했었던 미세먼지의 감소량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미비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눈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서울에서 여기서부터 표시하고, 자, 방금 읽었던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적자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 여기까지가 바로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질문의 방식으로 중심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자, 먼지 네모칩시다. 이게 바로 뭐다? 미세먼지의 종류 첫 번째가 되겠죠. 종류 1.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설명 방식은 바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지가 있습니다.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바로 이 황사가 바로 뭐다? 미세먼지의 예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먼지의 예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자, 해염 입자 이게 바로 미세먼지의 종류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자,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해염 입자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것, 이게 바로 해염 입자의 개념이 된다는 거고, 역시 여기서도 정의의 설명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바로 꽃가루 네모치고 종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PM10의 특징은 바로 뭐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라는 점이 PM10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PM10은 이런 식으로 자연 발생적인 미세먼지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거는 바로 여기서 크기가 크다는 거는 사실 초미세먼지인 PM2.5에 비교해서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자연적으로부터 않습니다까지 이게 바로 자연 미세먼지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바로 뭐다? 필터로 걸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자, 그러면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미세먼지? 그렇지, 초미세먼지가 되겠죠. 바로 PM2.5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그렇죠. 바로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이게 바로 초미세 먼지의 종류. 얘는 구분할 수 있게 네모 1번으로 합시다. 그렇죠? 첫 번째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PM2.5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자,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자, 여기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요즘에는부터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검댕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과, 그렇죠? 그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이제 그 뭡니까 배기가스가 많은 차량 같은 경우는 막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운행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또 여과장치나 이런 것들 달게 만들어가지고 공기질에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은 그래도 이 뭡니까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가 많이 줄기는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이나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 먼지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황산과 황산암모늄, 이게 바로 종류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양 유기물, 얘는 바로 종류 세 번째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이나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 먼지들입니다. 이게 바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만 지금 딱 보더라도 초미세 먼지들의 특징은 바로 뭐다? 자연 미세먼지랑 그 미세먼지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 아까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적이었잖아. 얘는 전부 다 어때?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해양 유기물도 지금 옆에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양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화합물, 탄소의 산화물이나 금속의 탄산염단을 제외한 모든 탄소 화합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탄소 화합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가 된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비산먼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산먼지고, 이게 바로 발생 원리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지금 때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비산먼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걸 굳이 꼭 자동차가 일으키는 걸 예를 들 필요가 있었나? 오히려 학생들이 더욱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황사가 만들어지는 곳이 저기 몽골 티베트 쪽에 이제 사막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인 발생적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지표면 위에 있던 그 사막이 점차 사막화가 되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사막의 표면에 있는 그 모래들이 하늘로 떠올라가지고 뭡니까? 구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자동차로 비유를 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이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왜? 자동차가 갑자기 등장해보니까 앞에 있었던 초미세먼지처럼 마치 미세먼지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점은 조심을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자동차가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가 지나가면서 혹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황사도 이런 방식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죠라는 거죠. 그치? 이게 바로 올바른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흙이 많은,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황사의 발생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내용과 관련이 없이 황사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 중에는 인간의 이유가 있기는 하죠. 왜? 무분별하게 중국 쪽에서 이제 뭡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산성비도 중국에서 갑자기 급속한 산업화를 하면서 산성비가 내리면서 사막화가 점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물론 황사가 심해지는 원인이긴 하지만 이런 황사라고 하는 건 산업화 이전부터 있기는 했었어요. 정도가 좀 덜 심할 뿐인 거지. 실제로 대장금 같은 드라마도 보면은 그 토우라고 해서 황사비가 내려가지고 음식들이 다 상해버리는 그릇이 흙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은 좀 심해지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부분의 문단은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를 설명했고, 여기서부터는 그럼 바로 뭐다?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를 설명을 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또 차이점, 생성 원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라는 거지.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응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응결 현상의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 이것도 바로 응결 현상의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어떤 물질이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를 뭉치는 걸 응결현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자,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그렇죠? 자, 아까 앞에 있었던 그 뭡니까? 자연 미세먼지, 즉 그냥 일반 PM 그 10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때? 바로 비산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다르게 응결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이렇게 제시했고, 이것이 바로 뭐다?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바로 응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그렇죠?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초미세 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물질들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이라는 말은 바로 뭐다? 이거 이외에도 존재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뭘 제시한다?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다? 의문문을 사용해서 이어질 내용을 미리 암시를 해주는, 제시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산화황은, 자, 먼저 첫 번째 이산화황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라는 거죠. 바로 이산화황에 의해서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원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자동차에서부터 배출되는 질소화합물. 자, 이게 바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대표적 물질 또 두 번째죠. 그렇죠? 얘네들은 바로 뭐다? 대기 중에서 달라붙어서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질소화합물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자, 소나 돼지부터 암모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모늄, 이것이 바로 암모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부터 바로 여기서 유기기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뭡니까?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물질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네 가지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키는지를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죠? 자,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그렇죠? 즉 우리나라는 어떻다? 초미세먼지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는 거죠. 알겠죠? 초미세먼지 현황. 그래서 실제로 참 재밌는 거긴 한데, 그렇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알겠죠? 그렇지?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면 미세미세라고 하는 그 앱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WHO의 공고 미세먼지 농도 공고를 따르거든요. 반대로 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정한 기준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WHO의 공고량이 훨씬 더 뭡니까? 기준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보통이라고 나오지만 그 미세미세 같은 앱에서는 굉장히 나쁨이나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왜? 우리나라가 평균적인 초미세먼지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를 WHO로 공고를 해버리면 1년 내내 나쁨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 기준으로 조금 높게 설정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나노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으로 1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고로 여기서부터 못하고 있는 거죠까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그쪽 바로 권위 있는 기관의, 그렇죠? 기준을 제시를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코로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요즘은 신뢰가 안 가긴 하지만,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제시한 기준은 바로 뭐다? 1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더라?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지만,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문제는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자,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자, 일단 풍속 세워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컵 속에 있는 물을 빠르게 저으면은 물 속에 있는 액체들이 잘 섞이듯이, 그렇지? 공기 중에 바람도 풍속이 세면 셀수록 공기 중에 바람들이 잘 섞일 수밖에 없고, 아까 그리고 자연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뭡니까 비산현상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셀수록 비산현상도 더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풍속이 빠르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오히려 멀리 퍼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좀 잘못 설명했네요. 자, 근데 봅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20년 동안의 영국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다.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계산 결과를 보니 2012년에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20년간 풍속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 보니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이후에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자,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부터, 그쵸?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합시다. 됐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의 변화를 지금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보더라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산과 상관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상관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의 관련성을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 문장, 중심 문장은 바로 이 부분이죠.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문단의 중심 문장. 즉 우리나라의 풍속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없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시원해질 거라 기대했는데 워낙 이제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태풍이 오다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후덥지근한 날씨가 되고 있죠. 이렇듯이 바람이 세게 와보니까 섞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압도. 그렇죠? 바로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단의 중심 내용 문장이죠. 그죠? 첫 번째 요인은 풍속, 두 번째는 기압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꺽쇠를 펴십시다. 대부분부터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바로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죠.
왜? 고기압일수록 날씨가 맑거든요. 알겠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바람도 잘 안 불죠. 그지? 됐습니까? 자, 봅시다.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여기 사진에 보면 앞에 안 보일 정도지, 그렇지? 실제로 중국에는 방독면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즉 지금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바로 뭐다? 이때부터 영향권에 있었습니다까지. 그렇죠. 바로 뭐다? 2013년 1월 동아시아의 기압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때 당시에 바로 뭐다? 그렇죠. 동아시아 전체가 고기압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이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에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에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옆에 있는 그 나라 때문이죠. 그렇죠? 그 나라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바람을 러시아나 사실 북극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적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겨울에 고기압의 영향에 놓이게 되면은 서풍이 분다는 거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오는데 그 서풍은 바로 중국을 지나오는 바람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세먼지들을 많이 뿌려다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역시 그 나라가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이유 때문에 요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반면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고기압은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비가 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기압일 때는 바로 뭡니까? 기압이 높기 때문에. 알겠죠? 다른 쪽에서 이제 바람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고기압이 이게 빨아들이는 이쪽이죠? 이쪽이죠. 그래서 아니거나 고기압이 뿜어내는 쪽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먼지가 타고 왔을 때 이것이 땅 쪽으로 더 내려와 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저기압일 때는 공기가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려들으니까 지표면에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저 하늘 높이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이 사는 지표면 쪽에는 공기가 더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면 저기압의 영향이 미치는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반면 여기서부터 동반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내려가는 이유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반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기압일 때와 고기압일 때를 서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자,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이게 바로 기상조건 세 번째이고, 자,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됐습니까? 됐죠? 자,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 나무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바로 유기기체라고 하는 것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후가 미세먼지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려주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폭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어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온도로 회복되는데 5년이나 걸렸죠. 라는 거지. 그치? 자, 꺽쇠를 펼칩시다. 1991년부터 5년이나 걸렸죠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도 바로 뭐다?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즉 예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가 되니까 대기 온도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룡 멸종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운석 충돌로 인한, 그렇죠, 지구에 그런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빙하기가 찾아온 이유가 운석 충돌로 지구상의 지표면에 있던 수많은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완전히 하늘을 덮어버렸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구가 추워져서 빙하기가 오게 돼서 공룡이 멸종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여러 기후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뭐다?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이게 바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실제로 기상만을 측정하기 위한 기상용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쪽에서 이 마지막 부분, 미세먼지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까지가 바로 뭐다? 바로 위성 도입이 대기 변화 연구에 미칠 영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미세먼지 실체라고 하는 이제 설명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내용 중에 혹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